자,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지금 일단은 카메라를 3개야. 카메라가 3개입니다.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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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핸드폰. 그래서 3개를 동시에 찍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자,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냐? 근데 외송, 분조. 분조. 아, 혹시 분조까지만 했어? 아직 그 임진왜란 안 끝났어? 정유재는 어쨌든 이제 왜군이 철수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 사망을 하면서 휴전 회담이 결국 계속 진행이 되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퇴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왜군이 철수하면서 이순신은 전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살아서 도망을 갑니다. 자, 결국 이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뭐 이 정도 내용은 쭉 갔는데, 왜란에 일어난 결과 결국 쳐들어왔던 일본이나 조선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중국 사회까지 아주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화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첫 번째 조선의 같은 경우는 국토가 일단 급격히 황폐화되면서 전쟁터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었겠지, 이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인구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없어지냐면 땅이 많이 없어집니다. 땅이. 그래서 일단은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거는 다 진짜로 인구가 줄어드는 거 있지만 일단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자, 또 하나는 이런 걸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이동 생활을 하고 도망을 치다 보니까 땅이 관리가 안 되고, 그 토지가,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이제 일단 여러 가지 큰 이제 국가적 피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거둘 수 없으니까 재정이 궁핍해지고,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지속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나라에서 결국 뭘 파냐? 관직을 팔기 시작합니다. 관직. 김미진 씨, 음소거 해제하세요. 네. 그 상태로 두세요. 금소거 해제한 상태로. 자, 결국은 관직을 파게 되는데, 관직을 이제 서로 사고 팔아야 되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관직은 줄 수는 없고, 이제 아무 일도 역할이 없는 그냥 관직을 주고 받는데, 모든 사람이 서로 내가 샀다가 또 팔아먹을 수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임명장은 임명장인데 거기다 이름 칸에다는 비워놓습니다. 이름이 비어져 있어. 그걸 우리가 공명첩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공명첩. 이 공명첩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 이름이 비어있는 데야. 그런 첩지, 나라에서 임명장이 첩지라고 부르는데, 이 첩지가 이름이 비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명첩을 내가 돈 주고 사. 그리고서 이거를 내가 필요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아먹을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양반이라고 하는, 관직에 나가면 다 양반이 되는 거니까, 양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돈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양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위라든지 신분으로서의 어떤 특권 같은 것들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신분 질서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17세기부터는 신분 질서에 큰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 평민인데 아주 부유한 사람도 생기고, 양반인데 가난한 사람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그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정권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에도에다 막부를 설치하면서 에도 막부가 시작이 됩니다. 자,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는 이전 정권인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권하고는 연계성이 없어. 걔네를 몰아내고 내가 자기가 정권을 잡은 거기 때문에 조선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접촉을 시도하고, 또 하나는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를 통해서 조선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기술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술직. 그 중에 조금 더 디테일을 설명하자면, 특히 인쇄술이나 또는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와서 이 도자기를, 일본식 도자기를 다시 생산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강항이라는 인물 있죠. 강항이라는 인물이 결국 일본에 잡혀가 있다가 거기에서 주자학을 또 일본 사람들에게 또 교육하고 알리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뭐 승리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침략을 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발전의 기회가 마련된 거죠. 자, 그리고 명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으로 원군을 보내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한 군사 활동을 위해서 큰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큰 비용이. 자, 그래서 굉장히 명나라부터는 이제 국력이 약화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됐고, 결국은 이때 성장한 여진족이 청나라를 만들고 다시 명나라를 공격하면서 명나라 또한 멸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탐구생활 146페이지 밑에 있는 탐구생활 좀 봅시다. 수병과 의병의 활약. 자, 이 일본군이 평양에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군이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그것을 이제 남쪽 해안에서 남해안에서 저지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의병들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한 것들이 있습니다. 의병장 곽재호 조선 수군의 승전보 10명이 있는데, 자, 의병이 왜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던 이유, 일단은 얘네보다는 우리가 훨씬 우리나라 지형에 대해 잘 알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 지형적인 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직이고, 이들이 이제 자연지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술과 지휘에 능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서 하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전투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방어를 하거나 적을 기습을 하거나 또는 교란을 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소규모 부대로서 충분히 수행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수군의 승리가 가지는 의미는, 그렇죠. 이순신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조선 수군이 딱 한 번 졌는데, 그거는 원균이 7000년 정초에서 이순신이 모아놓은 모든 병력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그러한 이제 전투가 조선 수군의 최초의 패배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깁니다. 자, 결국은 이제 외란이 끝나고 났습니다. 자, 선조는 죽고 결국 그 세자였던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광해군이 왕위에 오를 때 누구의 도움이, 그러니까 신하들 자기 지지 세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누구의 도움을 받냐고 하면 북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북인. 자, 북인은 사실은 갑자기 우리가 동인서인은 배웠는데 북인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죠. 그죠? 자, 북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서인과 봉인들이 있을 때 봉인이 둘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는데, 그게 하나가 하나가 북인이고 하나는 남인입니다. 이들이 왜 나눠졌냐면 동인이자 서인이자 왔다 갔다 했던 놈이 한 놈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정여립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정여립이 처음에는 이제 서인이었다가 나중에 자기 스승인 율곡 이이를 뒷담화를 까고 동인으로 돌아섭니다. 전향을 했어. 나쁜 놈이지. 그치? 그러니까 뭔가 배신인지 배신. 이 성리학적인 질서에 의하면은 자기 스승을 비판하고, 자신의 이제 그 붕당을 바꿨다. 이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당시, 이 정여리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문제를 가지고, 이 남인 쪽에서, 동인 쪽에서 북인과 남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은 이 정여립이라는 놈 나쁜 놈이야. 아주 강경하게 제거해야 돼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북인이고, 괜찮아, 이거를 좀 우리가 포용해야 돼 라고 했던 애들이 온건파가 남인입니다. 그래서 크게 서인, 북인, 남인으로 구분이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북인들이 광해군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선조 이후에 북인의 지지를 찾아서 왕위에 오르게 광해군이 오게 되는데, 그 북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굉장히 강경파이면서도 그리고 신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당장 전쟁이 끝났으니까 국가를 어느 정도 빨리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추진했던 것이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토지대장을 만들고, 또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호적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토지대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양안이라고 부르고요. 양안.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호적이라고 하죠. 호적. 그래서 양환과 호적은 모든 어느 나라든 간에 어느 시대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무조건 양환과 호적을 재작성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야 세금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대동법을 처음 추진하게 됩니다. 사실 대동법은 여러 지역, 경기도 지역 여기저기에서 이제 사용되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야. 대동법은 여러분 세금을 몇 개를 내지? 일반 국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세 개를 내죠. 조세, 공납, 역. 그죠? 그 중에 공납에 해당하는 거예요. 욕은 하지 마. 이거 다 녹음되니까 욕은 하지 마. 대동법은 조세제도 세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의 공납에 해당합니다. 공납을 내는데, 자, 공납이 뭐가 어렵냐면은 문제가 있어. 여러 군데에서 걷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가 어디 대응이니까 뭘 잡아야 되냐면은 뭐 민물고기를 잡아낸다든가 아니면 요 지역에서 내는 걸 요구해야 되는데 너희들한테 낙지를 내라고 하는 거야, 세금으로. 그럼 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망가요. 낙지를 잡으러 가야지. 낙지를 잡으러. 같이 잡으러 가요. 그렇지. 낙지 잡으러 언제 갔다 와? 언제? 그죠? 그래서 공납이 부담이 제일 큽니다. 공납 부담이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 그래서 발생한 게 뭐냐면 쌀로 대신 공납을 내고 그 대가로 쌀을 내고 그리고 나라에서는 그 쌀을 걷어다가 그 물건을 상인에게 살겠다 이거야. 필요한 물건을 현물로 내는 게 아니라 그게 대동법입니다. 그런데 이 대동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거의 100년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번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 왜냐면 또 쌀을 또 옮겨야 되잖아. 쌀을 옮기는 우리가 조운이라고 하는 시스템. 대동법으로 거둔 쌀을 대동미라고 그럽니다. 이 대동미를 배에다 싣고 이동을 할 수 있는 이 항로가 형성이 되고 모든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시기가 돼서야 결국은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일단 대내적인 조선 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명나라와 이 여진족의 싸움에 끼어들 틈이 없죠. 그리고 이 북인들이 신리 외교를 추구하기 때문에 명나라든 여진족이든 센 놈한테 붙으면 그만이야. 그런데 문제는 명나라가 임진왜란한테 도와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명의 국력은 쇠퇴하고 여진족이 후금을 건국하고 강력해지는 건 알고 있지만 명나라를 안 도와줄 수는 없기 때문에 명이 원군 요청을 할 때 군대를 보내서 도와줍니다. 이것도 동아시아 시간에 모두 배웠죠. 자, 그래서 누가 가냐? 강홍립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2만의 군대를 갔다가 전쟁에서 약간 불리해지니까 후금에 항복하게 되죠. 그래서 군인들은 다시 풀려나서 돌아오고 강홍립 장군만 후금에 남아서 인질로 남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광해군이 보낸 첩자지. 너는 명나라에서 그것을 잘 우리와 연락을 취해서 중립 외교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강홍립은 후금에 항복을 해서 명나라한테 도움도 주었고 어쩔 수 없이 항복도 했고 이제 이런 신리 외교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 뭐냐면은 영창대군의 존재예요. 영창대군이 누구냐면 선조의 적자야. 자, 원래 광해군이 세자가 될 때는 선조 아들 적자가 없었어. 그래서 광해군은 후궁의 아들입니다. 후궁의 아들. 그런데 그 위에 형이었던 임해군도 제끼고 본인이 세자가 됐는데 어차피 임해군은 왜군에 항복했다 돌아왔기 때문에 이 세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그건 탈락인데 갑자기 임진왜란 끝날 때쯤에 세상에나 왕비가 아들을 낳았네. 적장자를 낳은 거야. 그게 영창대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영창대군이 왕이 되느냐 광해군이 왕이 되느냐의 차이였는데 북인의 도움을 받아서 광해군이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영창대군이 언제든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영창대군을 살해하게 되고요. 그 어머니 임목대비도 대비가 아니라 임목대비도 폐위시키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누구한테 문제가 아니라 명분을 중요시 여기는 이 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광해군을 몰아내고 그리고 새 왕을 추대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인조입니다. 인조.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조 반정이라고 부르죠. 자, 서인들은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나라보다는 누구?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는데, 그 우리 뭐라 그랬어? 그 사자성어. 나라를 다시 세워줬다. 그래,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 뭐라고 불렀어? 제조지은. 그렇죠. 제조지은이죠.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 이거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서인들의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인조 반정이 당연히 후금의 전난에 졌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후금과 조선의 사이가 다시 안 좋아집니다. 자, 이때에 홍타이지가 나는 그럼 황제가 되겠다. 이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고 황제가 되겠다고 조선에 알립니다. 그랬더니 조선에서 찾아왔으나 인사도 안 하고 아주 하대를 하죠. 황제라고 칭하려고 했는데 열받았어. 그래서 홍타이지가 이 상황에 큰 열받게 되죠. 자, 서인이 집권한 후에 금나라 후금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친명배금,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를 배척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서북쪽 지역, 한반도의 서북쪽 지역에 있었던 서북면 병도 서북면 절도사인 이 이괄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일으켰냐면은 이괄이 사실은 군대를 이끌고 인조반정을 도왔는데 이괄이 2등 공신이 된 거야. 자기가 1등 공신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한 큰 어떤 불만이 있었죠. 그래서 이괄이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인조 반정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이제 이괄의 난이 진압이 됐는데 이 잔당들이 후금으로 도망가서 인조가 즉위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괄의 난 자체가 이괄도 결국은 지가 도와서 인조 반정을 도와놓고서는 결국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그제서야 마치 인조가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후금에 가서 이것을 이제 일르게 되는 거죠. 결국은 후금이 광해군을 보복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한 사건. 이때는 후금입니다. 아직 후금이야. 조선을 침략하게 되고 이것을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해서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 우리가 형제의 명예를 맺자라고 화의를 해서 결국은 이제 화의를 체결하고 돌아갑니다. 후금이 결국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는 우리 이제 정묘호란 때는 형제의 관계였잖아요. 형제. 이번에는 더한 걸 요구해. 이제 군신의 관계를 요구합니다. 이는 신하야. 그랬더니 인조와 서인들이 이걸 들어줄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온 게 주화론과 주전론입니다. 주화, 친하게 지내자. 주전, 싸우자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주전론이라고 하는 거는 명분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오랑캐랑 친하게 지내다니 오랑캐에게 임금이라고 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고, 주화는 그거야. 실리죠, 실리. 지금 당장 우리가 전쟁할 수 있는 역량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은 살고 보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전론이 우세하게 되면서 청나라와 한 관계가 지극히 나빠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당시 청의 공격을 받고 결국 인조는 정묘호란 때와 마찬가지로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길이 끊겨. 이때에 이 청나라 군대는 지난번 정묘호란 때의 경험이 있어. 그래서 아마도 인조가 무조건 강화도로 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단 미친듯이 달리는 거야. 미친듯이. 그래서 실제로 이때 청나라 기병 300명이 조선의 2만 병력을 완전히 와해시킨 사건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지. 그냥 도망만 친 거죠. 자, 그래서 당시 이제 결국은 도망치지 못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올라가고 여기에서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군신 관계를 체결하고요. 어디에 가서 삼전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삼전도에 가서 무릎 꿇고 바닥에다 이마를 빵빵빵 3번 치고, 그죠? 뭐 했다고? 9번 쳤대요. 9번 쳤다고? 맞죠? 맞죠, 쌤? 3번 아니야? 네. 다른 건가요? 야, 9번 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지 않을까? 9번이 3번이든 나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결국은 이제 왕자와 척화를
주장했던 신하들, 싸우자 했던 애들을 데리고 인질로 데려갑니다. 이때 끌려간 왕자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세자가 무조건 가게 되죠. 이때 소현세자가, 당시 세자였던 소현세자가 청나라로 들어가게 되죠. 이거는 일단 조선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야. 심리적인 타격. 뭐냐면은 청여진족은 사실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잖아. 이거 외에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마찬가지.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는데 밑에서 치고 위에서 때리고 사실 양쪽으로 쌈 싸먹기를 당하고 나서 지극히 굉장히 자존심이 문화적 자존심이 아주 크게 스크래치가 나게 되죠. 자, 이게 김상원과 최명길이 나옵니다. 최명길은 주화파야. 친하게 지내자 이거야. 그러나 김상원은 주전파입니다. 결국 뭐 하자는 거야? 싸우자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싸우자니 힘이 붙이고 화의를 하자고 못하다가 하루아침에 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최명길의 주장. 명을 섬겨온 예의와 명분을 수호해야 한다라는 김상원의 주전파. 자, 어떤 것이 옳을지는 모르는데 이때의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야. 김상원이 이 항복 문서를 막 찢어버리니까 그것을 진짜 비굴하게 다시 모아가지고 풀로 붙여가지고 다시 항복문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보내게 되죠. 사람마다 전부 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고민해볼 문제죠. 무조건 싸우는 게 옳다, 무조건 항복하는 게 옳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역사는 스포잖아. 역사 자체가. 그래서 어차피 명나라가 멸망할 거는 알고 있었으면은 재빨리 항복부터 했겠지. 아니야, 종 안 찼어. 기다려봐. 아니 왜 니네가 인사를 해? 나 안 갈 거야. 아직 안 갔어. 무슨 소리야? 기다려봐. 지금 아니 종이 아직 안 찼다니까. 안녕. 출석 후 1학기에 놓쳤죠. 지금 1학기잖아.